안녕하세요. 모두공에서 교육학을 담당하고 있는 변민재입니다. 이번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좀 좋은 결과를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생각보다 좀 결과가 안 좋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이번에 좋은 결과를 얻으셨다 그러면 정말 이제 축하드립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이제 결과가 안 좋았다 그러면은 우리에겐 또 이제 다음 시험이 있으니까 또 잠깐 좀 이제 쉬셨다가 심기일전해서 다시 다음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번 교육행정 시험이 어땠나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제도가 바뀌고 이제 첫 시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걱정을 하셨죠. 이 어렵게 나올까 아니면 쉽게 나올까?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한 100점까지도 충분히 노릴 만한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뭐 적어도 좀 우리가 합격권이라 그러면 최소 정말 90, 95점 요 정도는 그래도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말 좀 낼 만한 내용들만 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가 굉장히 깊지 않았더라도 가령 초시생이어도 좀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안에서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그렇게 분포돼 있었는지 한번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새로운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교육 행정의 원리는 무엇이냐? 이제 처음에 이제 교육 행정 문제가 나왔어요. 1번에. 자, 그러면 새로운 환경 변화에 이제 환경이 변해요. 환경이 변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응을 해야 돼.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뭐 교육 행정이 뭐 대단한 걸 몰라도 사실은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죠. 우리가 민주성의 원리, 우리가 민주주의, 이게 어떤 거죠? 민주성이라는 게 만약에 어떤 학교라는 조직 안에서 교장 선생님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정책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건 독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라는 조직 안에서도 여러 구성원들이 다 같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런 게 민주성의 원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안정성의 원리. 우리가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죠. 우리가 교육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교육 정책이 막 바뀌고 이런 건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겠죠. 교육 정책이란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안정성의 원리죠. 그럼 전문성의 원리. 우리가 교육이라는 건 당연히 교육 행정은 누가 담당을 해야 된다? 전문가가 담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건 전문성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에 어떻게 해야 된다?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적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번은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답은 4번. 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 교육심리학 문제가 나왔습니다. 교육심리에서 지능은 뭐 워낙에 중요한 거죠. 언제나 시험에 나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파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만약에 여러분이 교육심리학을 되게 깊게 공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가 충분히 문제 안에서 답을 유추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지능은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는 서로 독립적인 다양한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지능의 예가 나와 있는데 지능은 언어, 논리 수학, 음악, 공간, 신체 운동, 대인관계 뭐 되게 뭐가 여러 개가 있네? 지능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안에 이것만 가지고 사실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스피어만의 일반 요인 잘 모르겠네. 지능 구조? 지능이 뭔가 구조를 이루고 있다? 다중 지능 이론? 지능이 뭔가 여러 개라는 얘기 같은데?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사실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땐 당연히 그 개념의 핵심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만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지능에서는 우리가 이제 큰 틀이 있는 거죠. 일반 요인 이론, 다요인 이론, 다중 지능 이론.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학습을 하실 때는 이런 여러 학자들의 이런 기본 개념들까지 다 학습을 하셔야 되지만 큰 틀 안에서만 해도 일반 요인이다, 다요인이다, 다중 지능 이론이다. 뭔가 이제 지능이 되게 다양하게 있다. 이것만 가지고 사실 우리가 가드너의 다중 지능 이론을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2번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번, 학교 조직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우리가 이제 교육 행정 문제가 또 나왔어요. 학교 조직. 그럼 학교 조직은 대표적으로 4가지 특성이 있죠.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관료제인데 학교도 그러면 관료제라는 게 어떤 거죠? 좀 수직적 위계를 가지고 있는 게 관료제죠. 그런데 일반 회사와 학교가 똑같을까요? 당연히 그 누구도 학교와 일반 회사를 같은 느낌으로 받지는 않죠. 왜 그럴까요? 학교라는 건 각 교사가 어때요?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전문가라는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의 관료제와 학교라는 조직의 관료제는 성격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조직의 특성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이게 전문적 관료제, 조직화된 무질서, 이완 조직, 이중 조직 이런 개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번을 보시면 통일된 직무 수행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되는 순수한 관료제 조직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그냥 특성만 뭐 그렇게 깊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관료제 조직이 아니라 학교는 어떤 관료제다? 전문적 관료제 조직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정말 기본 개념들, 조직화된 무질서, 그리고 이완 조직, 이중 조직 이런 거 알고 있어? 되게 기본적인 개념을 지금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제 2번이 되겠죠. 자, 4번. 가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제 교육사회학 문제인데 교육사회학에서도 지금 정말 굉장히 교육사회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지금 들고 나왔어요. 우리가 사회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양대 이론 있죠. 기능론이라는 게 있고 갈등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능론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죠? 굉장히 아름답게 바라보는 게 기능론이죠. 근데 갈등론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본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갈등론이죠. 그러니까 기능론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회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어떻게 이대로 계속 사회가 유지되는 걸 좋아하는 쪽이고, 갈등론은 지금 사회가 너무 불만족스럽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뒤집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르크스 이런 쪽이 이제 갈등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학교 안에서도 어떤 것은 학교가 개인을 사회적 존재로 성장시킨다고 합니다. 학교는 능력주의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좀 기능론일지도 몰라요. 학교는 능력주의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 수준에 따라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라는 것 자체를 되게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 기능론이 되는 거죠. 반면 나는 학교가 기존의 불평등한 계층 구조를 재생산한다고 본다. 일단 되게 어떻게 봐?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학교라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갈등론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지금 현실 자체가 되게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학교라는 것 자체도 당연히 어떤 거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 분위기를 통해 기존의 계층 구조를 정당화하는 교육을 한다. 그러니까 상층을 계속 어떻게 만드는 거야? 계속 상층으로 재생산하는 거야. 그리고 하층을 어떻게? 계속 하층으로 재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거지 같은 거야. 이런 거는 어디서 보는 거다? 갈등론에서 보는 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교육사회학 굉장히 그냥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5번. 로저스의 인간 중심적 상담에서 상담자에게 필요한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요즘 뭐 TV 프로에서도 그렇게 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이들 상담하고 뭐 이런 프로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셔도 사실은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도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상담자가 그러면 좀 엇나간 친구가 있어요. 이 아이를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상담자가? 그러면 가령 그 TV에 나오시는 그 뭐 오은영 선생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상담을 할까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체계적 둔감?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잘 모르겠다. 일단 잠깐 패스할게요. 그러면 공감적 이해. 당연히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애가 막 뭔가 불만을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뭘 하면서? 공감을 하면서 우리가 그걸 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들으면서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너가 틀린 것 같아. 이러면 당연히 애가 상담을 하겠어요. 하다가 뛰쳐나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뭘 해야 된다? 공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일치성.
그 아이와 내 마음이 어떻게 일치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당연히 긍정적으로 존중을 해줘야 돼요.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이래야 이 아이에게서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하고 좀 속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뭐가 된다? 기본적으로 로저스가 얘기하는 상담자의 필요한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체계적 중담, 이거 행동치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덜 혐오스러운 접근 가능한 것부터 조금씩 접근해 종국에는 목표물에 대해 둔감하게 하는 기법을 뭐라고 한다? 이제 체계적 둔감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이런 거죠. 어떤 아이가 반에서 발표하는 거를 되게 두려워해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뭐 20명 앉아있고 이러니까 이거 자체를 뭐 애들 앞에서 나가서 쭈뼛쭈뼛하고 이제 말하기 힘들어하고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이거 자체를 힘들어하다 보니까 조금씩 좀 이제 이걸 둔감화시켜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선생님이랑 단둘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선생님한테 그냥 얘기를 해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2명, 3명 조금씩 이걸 늘려가면서 점차 이 공포를 줄여주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체계적 둔감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이제 1번이 되겠죠. 자, 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학습법은 자, 요것도 우리가 한번 요 안에서 답을 찾아볼게요. 면대면 수업이 갖는 시간적, 공간적 제한점을 지금 우리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었죠? 면대면 수업을 하고 있었죠. 다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본적으로는 수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한테 또 뭐가 일상이 되긴 했어요. 온라인 학습이 또 일상이 되긴 했죠. 그런데 이제 면대면 수업이 갖는 이런 제한을 온라인 학습의 장점을 통해서 극복한다. 면대면 플러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을 같이 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접촉의 부재, 홀로 학습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거는 또 뭐예요? 혼자 내가 집에서 컴퓨터 보면서 이제 수업할 때, 뭐 수업을 들을 때 이런 느낌이 나겠죠. 이거에 대한 두려움, 동기 저하 등의 문제를 면대면 교육으로 보완한다. 그럼 만약에 온라인 학습의 또 문제점을 뭘로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면대면 수업으로 보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계속 지금 뭐예요? 온라인에다가 면대면을 섞는다거나 면대면에다가 온라인을 섞는다거나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섞는다를 뭐라 그래요? 이걸 블렌딩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래서 답이 블렌디드 러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대단한 개념을 몰라도 뭔가 블렌디드 뭔가 섞는다는 거네? 그래서 답이 블렌디드 러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 학습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이 블렌디드 러닝을 그냥 우리말로 해석을 했을 때 이제 혼합 학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닝 교육 방식의 전통적인 면대면 교육 방식이 갖고 있는 교육적 장점을 결합하여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개념이다. 근데 여기서도 하여튼 이러닝에다가 면대면을 섞을 수도 있고 면대면에다가 이러닝을 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여튼 섞는 건 다 뭐가 된다? 블렌디드 러닝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답은 2번. 자, 7번. 다음에 설명하는 교육 사상가는 이건 정말 우리가 뭐 서양 교육사, 뭐 교육 철학 이런 거를 뭐 정말 얕게라도 공부한다면 누구나 다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죠, 사실. 이건 너무나 뭐 기출에서도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고 교육 철학, 교육 사회학에서 너무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냥 뭐 교육학 수업을 한 번만 들었어도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아동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성인이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만 열중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자연주의 교육사상, 자연주의 너무 대표적인 사상가죠, 루소. 그래서 자신의 교육관을 담은 에밀을 저술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루소는 뭐 너무 이건 뭐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건 거의 뭐 거저 주는 문제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스탈로치 그리고 듀이, 허친스도 당연히 물론 굉장히 중요한 사상가들이죠. 그래서 페스탈로치 신인문주의, 듀이 진보주의, 허친스 항존주의. 그래서 우리가 답은 루소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지금 7문제 왔는데 어때요? 난이도가 괜찮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8번. 그리고 나서 이제 진보주의를 또 바로 이제 시험 문제를 냈네요. 그럼 또 이제 진보주의, 우리 듀이, 뭐 킬패트릭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진보주의 교육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진보주의의 핵심이 뭐죠? 진보주의
교사 중심의 수업이 아니라 누구 중심의 수업, 이제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뭐 키워드 뭐예요? 우리 경험의 재구성 이런 게 워낙에 중요한 키워드죠. 그러면 미래 생활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현재 생활 자체를 의미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어른들이 맨날 애들한테 이제 막 공부해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나중에 뭐 될래? 이래서 해서 나중에 뭐 너 성공할 수 있겠어? 진보주의는 나중에 지금 애가 지금 재미없어서 죽을라 그러는데 이거 공부 자체가 엄마 나 이거 공부 왜 해야 돼?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야? 이러고 있을 때 진보주의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빈파점을 던지는 거죠. 지금 나중을 위한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생활 자체가 의미가 있어야 된다. 지금 학창 시절 이렇게 정말 재미없게 몇 년을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학생한테. 지금 하루하루 이 중고등학교 자체가 의미가 있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게 진보주의죠. 그래서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 우리 아이들 중심의 교육을 얘기하는 게 이제 바로 진보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낌만 가지고 가셔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육학을 굉장히 양이 방대해요. 이거를 100% 내가 다 외우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반 이상은 내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언제 이게 교육, 심리, 교육, 사회, 교육, 행정, 교육, 철학 정말 다양한 학문들이 버무려져 있는 게 교육학이고 어떻게 여러분들은 전공자가 아니시란 말이에요. 물론 전공자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아마 비전공자인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저야 전공이니까 뭐 이런 거다라고 알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정말 합격을 위해서 정말 최소한 1년 아니면 2년, 1년 반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교육학을 어떻게 100%내 거로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이번 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확실해진 게 있죠. 초시생이어도 전공자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은 정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교육행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나 전공자가 아닌데 나 사범대 안 나왔는데 내 교육행정이 괜찮을까?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번 9급 이번 지방직을 통해서 아마 교수님들도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게 꼭 사범대 애들한테 교육을 전공한 애들한테만 유리한 시험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교육학을 공부했을 때 충분히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학습자가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강조한다. 엄마 나 너무 재미없는데? 아 그래? 그럼 우리 재미있는 거 해야지. 이런 게 진보주의라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자유교양 교육을 교육적 이상으로 삼는다. 이게 딱 좀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 딱 들으실 때도 고대 그리스? 갑자기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막 이런 느낌이 좀 드시나요? 이런 게 교육적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죠? 이게 항존주의에서 하는 얘기죠. 교육이라는 건 우리가 절대 진리라는 게 있다고 믿는 교육 사조가 있었죠. 그게 항존주의. 이쪽 사람들은 우리는 당연히 영원 불변한 진리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이제 허친스가 대표적으로 이 항존주의 학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도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요. 서울대 뭐 고전 읽기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요거를 따라한 거죠, 이제. 위대한 저서 읽기 프로그램.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 막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무슨 엄마가 막 전집 막 50권짜리, 100권짜리 이런 거 딱 이제 사놓고 읽어. 이런 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한 권 겁나 재미없어. 한 권도 못 읽겠는데 이거 100권을 읽을래. 근데 이런 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들이 이게 되겠냐고요. 진보주의 애들한테. 이게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애들한테 그럼 소크라테스를 얘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하고 지금 대학생한테 얘기해도 힘든데 이게 애들한테 되겠냐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항존주의에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에 의한 학습, 학습자의 참여를 중시한다. 그래서 계속 떠드는 게 이쪽이 뭐예요? 경험. 우린 내가 지금 현재, 지금 삶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뭐 교육 철학을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철학 되게 공부 재미없잖아요. 무슨 학자가 어떻고 사상자가 어떻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무조건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말을 했고 플라톤이 어쨌고 그거 저도 그렇게 공부는 못해요. 이해를 해야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평생교육제도. 평생교육 무조건 이제 시험에 나오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도 충분히 제 생각에는 뭐 이게 대단한 걸 몰라도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또 이 문제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일단 여기 독학학위제라는 게 있는데 일단 학위가 뭐죠? 내가 학위를 받았다? 그럼 보통 이제 뭐 학사 학위 이걸 줄여서 이제 학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독학학위제예요. 그럼 내가 독학을 통해서 어떤 대학교 학위를 받았다 이런 느낌이 좀 드실까요? 그런데 당연히 그럼 대학교 학위를 받으려면 내가 대학을 안 다녀도 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독학을 통해서. 근데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하려면 기본 요건이 뭐죠? 아니 거꾸로. 그럼 대학교 이런 걸 인정을 받으려면 당연히 고등학교는 졸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죠? 독학학위제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학사 학위 취득 시험에 응시 자격이 있다. 아니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했는데 어떻게 이거 시험에 응시 자격이 있겠어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고등학교는 졸업을 해야 당연히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려면 기본 요건이 당연히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대학교의 기본 뭐 학점을 이수해야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교육법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독학, 말 그대로 독학,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독학 이 법은 독학자에게 학위 취득에 내가 그냥 혼자 공부를 하면서도 학위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 교육의 이념을 구형하고 개인의 자아 실현 이런 거를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당연히 그럼 응시 자격이 어떻게 된다? 그래도 우리가 고등학교는 졸업을 해야 이게 응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잘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이 되죠. 그래서 학습 휴가제. 평생 학습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속 직원에게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 휴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뭔가 이름을 지을 때는 당연히 이 내용 안에서 키워드를 뽑아서 이름을 짓는 거죠. 그래서 어때? 학습 휴가. 학습 휴가제. 괜찮죠? 평생 교육 이용권. 국민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을 받아 평생 교육 이용을 권을 발급할 수 있다. 평생 교육 이용권. 그냥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학습 계좌제. 평생 교육을 촉진하고 인적 자원의 개발 관리를 위해 국민의 개인적 학습 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한다. 이거를 이제 학습 계좌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9번도 크게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죠. 자, 10번. 다음에 설명하는 교육 내용의 조직 원리. 이제 교육 과정 문제가 딱 이거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교육 과정 문제가 그렇게 저희 9급에서는 그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게 뭐 임고 이런 데서는 교육 과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그래도 하여튼 꾸준히 출제는 되긴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학습을 하기는 해야죠. 근데 교육 과정에서도 그럼 그 안에서 이게 중요한 개념들 좀 시험에 나오는 애들 위주로 좀 이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더 이제 효율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충분히 박스 안을 가지고 또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습 내용과 경험의 여러 요소는 그 깊이와 너비가 점진적으로 증가되도록 조직된다. 그러면 초딩 때 배운 거랑 중딩 때 배운 거랑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우는 게 당연히 그 깊이가 어떻게 될까요? 더 깊어지겠죠. 이게 만약에 똑같은 초등학교 때도 한국사를 배우고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배워요. 그런데 그게 초등학교 때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다 배울까요? 근데 그게 점점 초, 중, 고로 갈수록 우리가 배우는 깊이는 더 깊어지고 넓이는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것만 가지고도 한번 그럼 찾아볼게요. 적절성? 적절성이 뭘까요? 이것도 느낌이 오시죠? 이게 교육 지금 내용을 조직할 때 이 내용이 그 교과 안에 들어가는 게 적절할까를 얘기하는 게 당연히 적절성이 되겠죠. 그러면 스코프, 이거는 이제 영어를 그냥 이게 범위예요, 범위. 범위를 이제 스코프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요거도 우리가 이게 범위일까요?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 단순한 내용에서 복잡한 내용, 친숙한 거에서 친숙하지 않은 내용, 우리가 지금 이게 한 교과 안에서 지금 중1 한국사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될까? 고1 한국사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될까? 요거에 대한 게 이제 스코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통합성. 여러분은 아직 그 교과를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게 지금 만들어진 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고등학교를 그때 다니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통합사회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아마 학교 다니실 때 뭐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무슨 경제 이런 걸 다 따로따로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애들은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있어서 이런 여러 과목들을 다 하나에 모아서 하나의 과목으로 배워요. 통합사회라는 거로.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통합성이죠. 이런 모든 교과들을 다 어떻게 통합하는 거. 그러면 이게 정답은 이제 계열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점 갈수록 깊어지는 거. 처음에는 기본적인 거. 그래서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런 거를 이제 또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한다? 계열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또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거의 무조건 시험에 또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워낙에 빈출 주제다 보니까 당연히 또 쉽게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방교육 자치에 대한 법률상 교육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게 또 얼마 전에 또 교육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거를 또 생각하면서 시험에 내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정말 저 이런 거 뭐 하나도 모르는데? 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가 충분히 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기는 해요. 그럼 일단 시도교육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이다. 좀 괜찮을 것 같죠? 교육, 학예에 관한 교육 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교육감이 뭐 만약에 경기도 교육감이면 경기도 교육 모든 걸 관장하는 거고, 서울시 교육감이면 또 서울 모두 관장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겠죠? 교육감 후보가 되려면 교육 경력과 교육 행정 경력을 각각 최소 1년 이상 갖춰야 된다? 1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나중에 한 1년 정도 하시면 다 교육감 나가실 수 있겠는데요? 이러면 교육감을 내보내는데 너무 요건이 좀 미비하지 않나요? 1년만 하고 교육감을 누구나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이게 그러면 정말 서울시에, 경기도에, 아니면 뭐 충남에 이 교육을 다 총괄할 수 있는 최고 책임자의 자격이 충분히 될까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당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문제에서는 문제를 출제할 때 제일 편한 건 숫자 바꾸면 제일 편해요. 그럼 이건 뭐 논쟁의 여지도 없는 거고,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뭐 요 정도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런 문제에서는 숫자가 나오면 숫자를 좀 유심히 보세요. 교수님들이 숫자 바꾸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가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개념은 좀 숙지를 하시고 시험을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답은 3번. 자, 1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타당도는, 이것도 이제 교육평가. 교육평가에서 무조건 뭐 시험에 나온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그런 파트죠. 타당도, 신뢰도 이런 거는 무조건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워낙에 빈출 주제다 보니까.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우리가 박스를 가지고 한번 또 답을 찾아볼게요. 검사 도구에서 구한 점수와 미래의 피험자에게 나타난 행동 특성을 수량화한 중거 점수 간의 상관을 토대로 한다. 지금 뭔가 검사를 했는데 이 검사 도구에서 구한 점수랑 미래 피험자에게 나타난 행동 특성을 수량화한 중거 점수 간의 상관을 토대로 한다. 지금 어떤 점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점수가 나중에 미래에 정말 그대로 비례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걸 봤죠. 그럼 수학 능력 시험이 고득점을 했어요. 그럼 이 말은 뭘 바라는 거예요?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학생이 대학교에 가서 충분히 수학을 할 수 있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가를 측정하는 시험이 수학 능력 시험이죠. 근데 되게 고득점을 했다, 이 말인즉슨 나중에 이 아이가 대학을 가서도 학점을 잘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도 그 대학교의 수업을 충실히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요 안에서 좀 느낌이 어떤 걸까요? 예언, 공인, 구인, 내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내용 타당도는 좀 그런 거 아닐까요? 내용이 타당한가? 그런 내용 아닐까요? 정말 내가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출제하고 있는 문항 자체의 이 내용이 타당한가? 좀 이런 느낌이 오지 않으실까요? 그럼 구인 타당도 이거는 일단은 잠깐 패스할게요. 그러면 공인 타당도 공인? 공인된 시험? 그래서 뭐 토익 이런 것도 또 공인 영어 성적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럼 공인이라는 게 뭐죠? 내가 만약에 어떤 A라는 테스트가 있어요. 만약에 인성을 뭐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질문지가 있어요. 그럼 이 인성을 측정하는 요 질문지 자체가 이게 공인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막 2시간이 걸리고 이래. 그래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 좀 30분짜리로 좀 만들어 봐. 그럼 이제 문항수를 줄일 수 있겠죠.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러면 요거는 공인이 된 시험인데 요거를 베이스로 문제를 추출해서 그대로 더 짧게 만드는 거예요. 더 문항수를 줄여가지고. 근데 여기서 그럼 고득점을 한 애가 새로 만든 시험에서도 고득점을 했다면 그럼 이 상관이 높다고 하면 이게 공인된 타당도를 통해서 우리가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언 타당도? 이게 좀 이 수능 성적이라는 건 나중에 얘가 대학에 가서도 좋은 학점을 받을 거라는 걸 예언할 수 있어 라고 표현하는 게 괜찮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이거를 예언 타당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발, 채용, 배치. 그럼 채용 시험에서도 고득점을 받은 사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채용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우리 회사 와서도 일을 잘하겠지? 라는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답이 이제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인 타당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존의 타당성을 입증받고 있는 검사로부터 얻은 점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검증하는 게 뭐다? 이게 공인 타당도다. 그럼 구인 타당도. 이게 구인이 사람을 뭐 구한다. 뭐 구인 굳이 그 구인이 아니에요. 인간의 심리학적 특성이나 성질을 심리적 구인으로 분석하여 조작적으로 정의를 부여한 다음 검사 점수가 조작적 정의에서 규명한 심리적 구인들을 제대로 측정하였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심리라는 거 만약에 창의적 능력, 창의성 이런 거를 측정한다고 해봐요. 근데 창의성이 그럼 어떤 게 창의성일까요? 그럼 그 창의성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만들어요. 그거를 이제 구인이라고 만든 심리학적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심리적 구인으로 분석해서 조작적 정의가 뭐죠? 어떤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 개념으로 바꾸는 게 조작적 정의죠.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부여한 다음에 이제 검사 점수가 조작적 정의에서 규명한 심리적 구인들을 제대로 측정하였는가? 그러면 그 창의력 여러 가지 구인들이 있는데 그게 측정이 돼서 그럼 이게 정말 창의력이 좋다는 거야? 이런 거를 측정하는 게 뭐가 된다? 구인 타당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보 처리론, 이제 또 교육심리학. 이것도 뭐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학습을 하셔야 되는 파트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올 만한 게 지금 계속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서는. 그러면 여기서도 이것도 기출해서 이미 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개념들이죠. 그러면 우리 기본 개념 다시 한번 짚고 오면 우리 메타인지가 있죠. 메타인지를 뭐라 그러죠? 또 이제 초인지라고 얘기하죠. 기억체계 과정 전체를 지각하고 통제하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기억이 딱 장기 기억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 학습을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기억이 장기 기억에 표상되는 과정을 우린 부호화라고 하는데 이 부호화에 3가지 우리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상, 조직화, 정교화. 그래서 심상이 뭐가 된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미지죠. 이미지.
그래서 정보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표상하는 게 심상이다. 조직화는 관련 있는 내용을 그냥 조직, 공통의 범주로 유형, 묶는 게 뭐다? 조직화다. 그럼 정교화. 내가 머릿속에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랑 새로 들어온 개념이랑 어떻게 이거를 잘 버무리는 거. 그래서 기존에 가지던 정보를 새로운 정보에 연결해서 정보를 유의미한 형태로 저장하는 걸 뭐라고 한다? 정교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1번 인지 과정에 대한 지각과 통제, 자신의 사고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기능,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메타인지가 되는 거죠. 2번 관련 있는 내용을 공통 범주, 유형으로 묶는 거를 뭐라 그런다? 이거를 이제 그럼 조직화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저장 전 지식에 연결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정보를 재처리하는 게 정교화. 괜찮네. 그러면 정보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 뭐라 그랬죠? 심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교수 학습 이론. 그럼 요거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죠. 교수 학습 이론에서. 그러면 새로운 지식 정보와 선행 학습 내용의 통합을 강조한다. 지금 내가 뭔가를 새로 배웠어요. 뭔가를 새로 배웠는데 그럼 선행 학습 내용. 내가 뭔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랑 뭐가 돼야 된다? 통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사 입장에서 아이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개념을 던져. 그러면 이게 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가 저번 시간에 가령 배운 게 있어요. 근데 머릿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선생님은 당연히 얘가 이걸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수업을 하게 되면 얘한테는 지금 1시간 동안 떠드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전에 배운 어떤 학습 내용이랑 내가 새로운 지식을 어떻게 이걸 잘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계속 연결이 돼서 이게 다 아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저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의 인지 구조에 알맞게 보습, 동화되도록, 그러니까 이게 인지 구조에 잘 녹아 스며들도록 학습 과제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사가 애들 상태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야 이거 그냥 해. 무조건 따라와. 이게 완전히 교사 중심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애들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눈높이 뭐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 무슨 눈높이 뭐 땡땡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집에 선생님 찾아와서 하고 막 이런 거. 이런 게 그래서 이때도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게 좀 이론적 기반이 되는 거죠. 애들의 상태에 맞춰서 내가 학습 과제를 부여하고 전 시간에 했던 거랑 계속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이번 시간의 과제를. 그래서 일관적이고 포괄적인 지식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애가 지금도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먼저 큰 흐름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큰 틀을 잡으라고. 맨날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우리 큰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다가 그냥 교육하기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큰 숲을 보시고 그 안에 이게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하나하나 나무를 보는 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지식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이고 상세한 지식을 제시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당연히 수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먼저 큰 틀을 먼저 제시해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살을 붙이는 거예요. 뼈대를 먼저 다 만드신 다음에. 그래서 이게 교수자의 선생님의 학습이 뭐 해야 된다? 전달한 모든 내용 자체가 무의미한 수업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전에 가지고 있는 거와 이게 의미가 있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름을 만들려면 뭐라고 만들까요? 지금 여기 4개 중에서 당연히 오수벨의 유의미 학습 이론이 되는 거죠. 애들이 하나하나 배우는 게 다 뭐가 돼야 된다? 무의미한 1시간이면 아무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제 수업을 들으시는데 4시간 아무 의미 없이 앉아있으면 차라리 그냥 집에서 자는 게 낫죠. 하나하나 수업이 다 의미가 있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수벨의 유의미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름을 붙일 때도 대충 붙이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개념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서 이름을 붙이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교육행정이 난이도가 높으려고 했으면 가령 이런 유의미 학습 이론 하나만 잡고 개념을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속 지금 이번 문제 스타일들이 어때요? 다 여러 이론 4개 중에 골라. 이 이론이 맞나? 계속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이번이 되게 평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블룸의 완전학습 이론, 이제 뭐 이게 현실적으로 잘 요즘 될까는 모르겠는데 학급의 95% 이상의 학생들이 학습 과제에 90% 이상 학습하는 거. 그럼 이제 정말 우리 반 애들이 정말 나를 잘 따라와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완전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스키너의 행동주의, 뭐 이건 뭐 워낙에 중요하죠. 행동주의는. 그래서 파블로프의 고전적 이제 조건 형성이 있다면 이제 스키너는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이죠. 그래서 뭐 이것도 워낙에 기출이 워낙 많이 나왔죠. 그래서 강화, 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행동을 더 증가시킬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스키너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인지적 도제학습. 이게 이제 또 구성주의에서 나오는 건데 구성주의가 또 좀 느낌을 또 잡고 가셔야 돼요. 구성주의는 어떤 거다? 학습자 중심이라고요. 학습자 중심. 교수자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야 이게 진리야라고 애들한테 그냥 결과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사실 학교에서는 어때요? 야 이런 게 있어 이걸 너네가 다 알아야 돼 하고 그냥 던져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적 지식을 다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고 과정을 보여주는, 야 이거는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애들이 스스로 진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아이들의 모든 머릿속의 개념들은 스스로 구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뭐다? 이게 인지적 도제 학습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명료화, 성찰, 탐색.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게 만약에 문제가 좀 어려우려고 했으면은 또 인지적 도제 학습 이론만 잡고 이런 개념들을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냥 큰 틀로서 여러분한테 교수학습 이론 알아? 요 정도 틀에서 이제 뭐 물어봤다. 이런 거죠. 자, 15번. 현행법상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사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럼 교육의 중립성? 그냥 백지 상태라고 생각하고 하나 읽어볼게요. 교육은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2번, 교원 노동조합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당연히 선생님들이 그러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3번,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가끔은 그래서 인터넷에서 뭐 이게 한 번씩 올라오는 게 우리 선생님이 뭘 어쩌했다,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고 이러는 거죠. 당연히 이러시면 안 되죠. 학교 선생님들은. 4번, 공립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동의하는 경우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 교육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종교, 우리 학교 종교 수업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학교들은 다 어떻죠? 다 사립학교예요. 공립학교에 그런 학교는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당연히 사립학교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뭐 대학교들도 뭐 사립학교 중에 이런 특정한 종교가 있는 학교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채플 시간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공립학교는 당연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예요. 공립학교가 어떤 특정한 종교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 이런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했을 거예요. 당연히 공립학교에서는 특정 종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디? 공립학교가 아니고 이건 사립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좀 건너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다음에 설명하는 상담, 또 이제 상담이 나왔네요. 자, 이것도 또 우리가 박스를 통해서 또 생각을 해볼게요. 앨리스가 창시자이자, 몰라. 일단 누가 만든지 모르겠고. 자, 상담 과정은 뭐 A, B, C, D, E로 돼 있네. 그래서 선행사건, 신념, 그리고 결과, 논박, 효과 뭐 이렇게 된다네. 자신, 타인이 세상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그리고 요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찾으세요. 답이 뭘까요? 내 비현실적인 기대와 요구를 합리적으로 변화시킨대요. 1번 합리적 정서적 행동 상담, 2번 게슈탈트, 3번 개인 심리적 상담, 4번 정신 분석적 상담. 당연히 1번이죠. 합리적 정서적 행동 상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을 지을 때 대충 짓는 게 아니라고. 이 안에 이 개념 중에 핵심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다고. 근데 이번 시험은 계속 이런 걸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박스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지금 몇 문제예요, 벌써. 자, 그럼 이제
뭐 좀 더 이제 그러면 개념을 확인해 보자면, 근데 사실 개념 자체도 그 말이에요. 비합리적인 사고가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을 유발해. 그래서 이 비합리적인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전환시켜 준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한 반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좀 이게 외톨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그냥 친구들이 뭐 이렇게 딸을 시킨 것도 아닌데 혼자 막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친구들은 날 다 싫어해. 세상 사람들은 날 다 미워.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상담 과정이 이런 거예요. 일단 얘가 뭐 만약에 어떤 친구가 자기를 뭔가 좀 싫어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 걸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날 싫어해. 이런 신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 난 이제 애들이랑 친하게 안 지내야지. 이제 벽을 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혼자 그 세계 안에 갇혀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친구를 대상으로 이제 상담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논박을 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널 다 싫어할까? 엄마도 너를 싫어해? 아빠도 싫어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꿔주는 거를 이름 그대로 그래서 합리적, 정서적 행동 상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논박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효과. 얘가 이제 괜찮아졌다. 이게 되는 거죠. 쉽죠? 말 그대로입니다. 그냥. 자, 17번. 교수 학습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또 나왔죠. 교수 학습.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조금만 좀 공부하셨으면 이것도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딱 1번에서 문제 중심 학습. 그럼 뭔가 이제 말 그대로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는 건데 이 친구의 개념이 뭐죠? 문제 중심 학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실제적이고 비구조화된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수 학습 활동이다. 그럼 문제를 출제할 때 이거 얼마나 참 편하게 문제 출제하신 거예요. 이거 개념 자체가 이건데 그냥 뒤집은 거죠. 실제적이고 비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문제 중심 학습인데 문제의 성격을 불분명한 비구조적 문제를 교수자가 자신이 사전에 제거한대요. 이거를 그냥 없애버린대. 이거를 지금 문제 중심 학습의 정의라고 딱 해놓은 거죠. 완전히 반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개념만 그냥 살포시 알고 계시면 뭐지? 완전 개소리네? 이러고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이것도 뭐 좀 공부를 하신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2, 3, 4, 5번은 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 실존주의. 자, 이제 교육 철학에서 이제 실존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럼 실존주의가 참 지금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죠. 실존주의. 여러분들도 아마 한번 살면서 계속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실존주의? 실존주의가 이제 뭐죠? 정말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에 대한 고민? 내 실존은 뭐지?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뭐 학자 사르트르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존주의의 반대가 본질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고대 그리스부터 내려오는 이제 본질주의에서는 어떤 옳음이라는 게 어떤가 절대적인 옳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빠라면 아빠의 옳음이 있는 거고 엄마라면 엄마의 옳음이 있는 거고 학생이라면 학생의 옳음이 있는 거고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지금은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고등학생 애들한테도 사실 이제 물어보면 뭐 엄마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 너 학생이 학생답게 굴어야지. 학생다움이 뭘까요? 학생다움의 정의? 그럼 옛날로 치면 그런 거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근데 그러면은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 다 학생이 아닐까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뭐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뭐 고등 래퍼 뭐 이런 거. 그런 친구들은 제가 보기엔 정말 실존적 자신을 찾아가는 친구들이에요. 딱 학생보다 나 누구가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실존주의예요. 학생이라는 본질보다 나는 학생은 공부하는 사람, 이건 세상이 만드는 규격화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집어 던지고 난 학생보다 나라는 사람이 더 중요해. 나한테는 학교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딱 이제 자퇴 딱 하고 이제 문신 빡 하고 그러고 이제 고등 래퍼 이런 데 나가서 이제 랩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본질주의라는 건 남들이 규격화해 놓은 거예요. 내가 그 틀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게 좀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실존주의는 이제 고민하는 게 어떤 지점? 진짜 나라는 존재는 뭐지? 그러니까 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우리가 좀 뭐 중심의 학습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이제 기본 실존주의를 바탕으로 이걸 교육에 버무려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교사 중심이 아니라 당연히 학습자 중심이 실존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냥. 실존주의가 이런 얘기를 실존주의가 하는 거구나. 그래서 실존주의는 사실 지금 뭐 여러분한테도 되게 좀 유의미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성인들한테도 뭐 훌륭한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존주의 철학에서 당연히 우리 기존 뭐 교사 중심의 학습은 어떨까요? 무조건 뭐 맹목적인 암기, 뭐 야 너 이거 다 외워, 이거 무조건 암기해야 돼, 막 이런 게 진짜 좀 교사 중심의 학습이 되는데, 실존주의에서는 당연히 학생을 바라보면서 학생을 되게 인간적인 교육이 이제 실존주의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와 너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 인간의 본래 모습을 회복한다. 인간은 어떤 거지? 학생은 어떤 거지? 어떤 걸 했을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지? 그래서 이제 부버, 이게 대표적인 뭐 부버, 볼러르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제 실존주의 사상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 초조, 위기, 각성, 모험, 인간은 다 어떤 거다? 세상에 던져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안, 이런 초조, 위기, 각성 이런 걸로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쪽 실존주의에서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의도적인 사전 계획, 지속적인 훈련을 강조한다. 이거 일단 느낌 자체가 어때요? 누구 중심이에요? 교사 중심이죠. 교사가 학생들한테 뭔가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야 이거 무조건 외워. 이거 단어 100개 외워. 계속 훈련. 내일 또 200개 외워. 이거는 당연히 실존주의에서는 내 자신? 지금 이게 의미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실존주의에서는 당연히 다 박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우리가 그래도 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요 정도는 개념을 좀 가지고 계셔야 이제 문제를 이건 풀 수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또 좀 법을 좀 하나씩 볼까요? 자,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에 따르면은 지금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 목적으로 확보 배분한다. 근데 어떻게 됐죠?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 국가는 회계 연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여기도 딱 되어 있네요. 그리고 국가 제일의 목적을 위해 지방단체 교금 단체 교부금은 보통 교부금과 특별 교부금으로 나눈다. 그래서 이것도 딱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하나가 빠졌죠. 지금 2번이 빠져 있네요.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단체 교육 특별 회계의 세입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육비 특절 회계, 지금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특별 회계의 재원 중에 교부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당연히 교육 특별 회계 재원 중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 교부금이 세입 재원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가 오답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교육사회학.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평등의 관점. 자, 우리가 교육을 얘기할 때 항상 이제 평등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교육사회학에서는 되게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긴 하죠. 우리가 교육에서 일단 출발점이 있죠. 교육 시작을 할 때가 있고 교육을 끝마칠 때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게 당연히 어떤 평등이죠? 교육 기회를 다 이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평등을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 기회 허용적 평등이, 우리가 이제 스타트 라인에서 교육을 허용적 평등이라는 거 누구나 다 뭐를 해야 된다? 교육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출되는 게 뭐예요, 이게? 이게 의무 교육 제도가 그래서 도출이 되는 거죠. 누구나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다 교육이 허용이 됐거든요. 누구나 다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다닐 수 있을까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교랑 우리 집이랑 너무 멀어. 이런 여건들이 또 마련이 되지 않으면 교육이 안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여건들, 대표적으로 경제적인 것도 되게 크겠죠. 이런 교육 기회를 주긴 줬는데 알아서 학교 다녀. 누가 다니지 말래? 근데
집에 돈이 없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학교를 못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교육 기회를 이제 보장적 평등이 뭐냐? 학교에서 무상으로 해주겠다고요. 알았어. 그러면 교육을 무상으로 다 어떻게? 여기서는 그냥 의무 교육이라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 무상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인데 어떻게? 무상 교육으로 실시하겠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보장적 평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누구나 다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과정이 다 어떨까요? 모든 학교가 다 똑같을까요? 상황이? 교사의 선생님들의 뭐 능력도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고 학교의 여건, 학교 뭐 상태 이런 게 다 학교마다 지역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단지 취약의 평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애들이 지금 다 학교는 왔는데 이것만으로 평등이 이루어졌냐 할 때 이것만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교육, 고교 평준화 정책이 지향한 목적이다. 고교 평준화가 뭐죠? 아마 저는 고등학교를 비평준화 지역에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가 이제 평준화로 바뀌었는데 이게 평준화가 어떤 거냐면 그냥 뺑뺑이죠. 저희는 고등학교 때 그 학교를 지원을 해서 이제 그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옛날 사람 같나? 근데 이제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학교를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럼 학교마다 제가 이제 다닌 동네에서는 학교마다 서열이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학교, 그 다음 학교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평준화, 다 뺑뺑이.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제 다닌 동네에서는 고등학교가 그런 게 없는 거죠. 다 평준화. 그러면 모든 학교가 다 어떻다 상황이 똑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만 해도 그것도 아마 저희 뭐 아버님 세대 뭐 그래서 무슨 뭐 경기 고등학교 뭐 경기 여고 이런 게 뭐 그 당시에는 최고 학교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막 그랬는데 지금도 그냥 경기 고등학교는 평준화 서울에서 그냥 뺑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가든 그냥 상황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들어가는 게 뭐야 이게? 여기가 이제 고교 평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 조건이 어때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누구는 좋은 학교 다니고 누구는 안 좋은 학교 다니고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이 학교를 들어가긴 했지만 이 조건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설, 교사의 자질, 교육 과정 이런 게 다 학교 간에 차이가 없어야 교육 평등이 실현된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다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된다? 다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를 지향하는 게 이제 교육 조건의 평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이제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 결과의 평등은 우리가 교육 결과가 다 끝났을 때 모든 학생들의 다 결과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교육 결과의 평등이 되는 거죠. 자, 이러면은 이제 20문제가 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과연 이제 20문제 다시 한번 아마 지금 시험을 보신 분들은 뭐 이거를 보실 여유가 없겠죠. 지금 다 쉬고 계실 거고 아마 이제 초시생 분들이나 이제 시험이 어떤 거였지라고 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확인하시게 될 텐데 다시 한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초시생 분들이라고 해도 절대 교육학을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유형으로 내년에도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부터 1년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누구나 다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내년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직, 지방직을 위해서 일단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만 이제 따라오시면 누구나 다 국가직, 지방직에서 좋은 교육행정 성적 받을 수 있도록 저를 이제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두공에서 교육학을 담당하고 있는 변미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